그래서 그 돈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부동산이 매달 순이익만 200만 달러씩인데 그냥 내 통장에 딱딱하고 꽂히는 현금이야. 그럼 그 돈을 어딘가 넣어야 되는데 그걸 금에다 넣는 건 내 기준에는 전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말이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생각한 거야. 그래, 이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미 비트코인을 조금 갖고 있었고 지난 13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매달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러다가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러 갔어. 그러니까 당신은 상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근데 저는 상장사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세일러가 말하더라고. 그건 당신 문제고 전 해줄 얘긴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와, 완전 마이클 세일러 스타일이지?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좋아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 높은 대지 지분을 깔고 있는 부동산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화폐 공급을 늘려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돈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걸 정확히 깨달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들 역시 정부의 억압이나 횡포에 가까운 각종 세금이나 규제 등의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글로벌 핵심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들을 이해했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해주면서도 디지털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억압이나 검열, 규제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가치물인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비트코인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제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봐도 주식 투자자들보다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확실히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서 비트코인 관련 조언을 들었던 그랜트 카돈의 이야기를 들으러 함께 가시죠. 렛츠 고! And then I figured out how to get 내가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고 나서 내 부동산이 비트코인을 사게 만드는 방법을 깨달았어. 골든비치에 있는 대저택을 비트코인으로 판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600 비트코인 정도였나요? 아니, 그건 실제로 팔린 건 아니야. 그냥 비트코인으로 내놓고 마케팅을 한 거였어. 말리부 집이랑 골든비치 집 둘 다 비트코인으로 홍보했어. 실제로 팔 생각은 있었고 지금도 팔 마음은 있어. 근데 몇 비트코인은 더 줘야 팔겠지? 그럼 지금 기준으로 그 집을 비트코인으로 팔려면 어느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집값은 떨어진 게 없으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4,200만 달러어치는 받아야 돼. 아, 그렇군요.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싶은데요. 이미 충분한 부동산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펀드도 만들고 계셨잖아요. 혹시 지금 자산을 분산하려는 전략이신 건가요? 아니, 난 자산 분산 따위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추가하려는 거지. 나는 원래 분산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사실 그 개념 자체를 싫어해. 내가 공부했던 진짜 부자들은 전부 딱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돈을 벌었지 분산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 봐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말이야. 그 사람 죽었을 때 자기가 운영하던 투자 2개만 갖고 있었어. 딱 2개. 내 친구 밥 더그는 지금 자산이 120에서 1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사람도 딱 회사 2개만 소유하고 있어. 그게 전부야. 그 2개가 투자의 전부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손대기 시작하면 무너지거든. 워렌 버핏도 봐봐. 그 사람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 가지에 집중해서 돈 벌었어. 자기 최대치만큼 몰빵해서 샀고 SEC에서 더는 못 사요 할 때까지 밀어붙였지. 그러다 어느 순간엔 회사 전체를 아예 인수하거나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투자처로 넘어간 거야. 근데 그 사람도 1년에 투자한 게 많아야 1개에서 2개였어. 그걸 60년 동안 반복한 거야. 결국 분산 투자는 자기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를 때 하는 짓이야. 세일러 봐봐. 그 사람도 딱 하나야. 자기 회사와 비트코인. 그게 전부야. 다른 투자는 없어. 그런 접근 방식 정말 인상적이네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정말 크게 맞히거나 정말 크게 틀릴 수도 있겠죠? 맞아. 모든 테이블에 앉으려는 사람은 결국 다 잃게 돼 있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정말 공감이 됩니다. 세일러의 배팅은 정말 흥미롭죠. 저도 그와 여러 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고 지금은 함께 비트코인 포 코퍼레이션스라는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100개 이상의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하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카도님께서도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비트코인의 유사성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희소하죠. 마치 좋은 주택처럼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을 고르실 때도 그 희소성과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카도님은 항상 확장성 관점에서 자산을 보시고,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백악관 같은 건물은 수백 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백악관은 하나뿐이니까요. 결국 희소성 있는 자산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자신의 구매력은 녹아내리고 있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0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요즘은 정말 세대 불문하고 G세대, 밀레니얼, X세대, 베이비붐 세대까지 전부가 내 돈을 어디에다가 둬야 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점점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그 해답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죠. SAB 121 회계 규정이 철회됐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카돈님께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주식은 원래 잘 안 하셨잖아요. 보안 리스크, 규제 리스크, 감옥 갈 위험,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 말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사이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도 전부 뛰어들었고 마이클 셀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국부 펀드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카도님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나도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회사들이 꽤 괜찮게 돌아가고 현금도 많이 쌓여. 근데 말이야, 나는 그 현금이 언젠가는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 문제는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일 뿐이야. 그래서 현금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 때마다 바꾸는 거야.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면 사람들이 돈을 주잖아. 그리고 그걸로 뭐가 남아?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회사가 전부 비트코인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어. 그게 재무제표에 올라가 있어. 놀랍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해줄게. 내 자신이 비트코인을 직접 산다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 있고 내 고객들이 그 돈으로 내 비트코인을 사주고 있는 거야. 이건 내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차이야. 왜냐면 부동산도 똑같이 해왔거든? 나는 부동산을 내 돈으로 사본 적이 없어. 다른 회사에서 번 돈으로 산 거야. 난 그냥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야. 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예를 들어 이 펜을 하나 판다고 해보자. 누가 이 펜에 400달러를 줘. 만드는 데는 100달러가 들어. 그럼 나는 300달러가 남지. 난 그 300달러를 가지고 다시 펜을 만들든가, 펜이 더는 안 팔릴 정도로 충분히 만들었다 싶으면 그 남는 잉여 자금을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회사로 넘기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덜 손대도 될수록 좋아. 그래서 그 돈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부동산이 매달 순이익만 200만 달러씩 돼. 그냥 내 통장에 딱딱하고 꽂히는 현금이야. 거기다가 감가상각 덕분에 세금도 거의 안 내고 그 200만 달러는 실제로 내 통장에 고스란히 남는 돈이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200만 달러를 대체 어디다 쓸까 싶잖아. 근데 나는 금은 안 산다니까. 절대 안 사. 그럼 그 돈을 어딘가 넣어야 되는데 그걸 금에다 넣는 건 내 기준에는 전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말이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생각한 거야. 그래, 이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미 비트코인을 조금 갖고 있었고 지난 13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매달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러다가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러 갔어. 사실 그때는 부동산이랑 연결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 근데 세일러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당신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강하게. 당신의 팬들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컨퍼런스에 참석하라고 하면 가고, 다음 책을 사라고 하고, 당신이 추천하면 건강보조식품까지도 다 사잖아요.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당신은 그걸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상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근데 저는 상장사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세일러가 말하더라고. 그건 당신 문제고 전 해줄 얘긴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와, 완전 마이클 세일러 스타일이지. 그날 미팅 끝나고 돌아왔고 몇 주 뒤에 다시 만나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눴어.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부동산 펀드를 만든 거야. 여러분, 그랜트 카돈이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서 함께 나눈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 투자와 사업,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가치물이 정확하게 인식되고 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다양한 사업체와 자본들을 활용하게 되는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고요.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폭발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불과 지난 2020년, 2021년 불장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어설프게 깨닫고 수량 늘리겠다면서, 자기도 만들어 보겠다면서, 알트코인 기웃거리고 프로젝트 한다면서 시간과 돈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학습이 됐고 미국의 정치인, 금융가, 사업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비트코인 관련 법률들도 하나씩 정리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자신의 기업과 연결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마이클 세일러나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80여 개의 기업들과 소프트뱅크와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 미 증권사인 캔터피츠 제럴드가 합작하고 잭 머러스가 대표로 나서서 비트코인 매집만을 전문으로 하게 만든 기업인 21 캐피탈이 세워진 것처럼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자금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될 거고, 이제는 그랜트 카돈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본까지 펀드 발행과 상장 기업화를 통해 공개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부동산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단계까지 확장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린 뭘 느껴야 할까요? 우린 상장 기업도 아니고 채권 발행도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과 월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마이클 세일러처럼, 그랜트 카돈처럼 파산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본을 차입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긴 시간과 자본을 확보해서 그들처럼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자신의 재무 상태와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 그리고 기회비용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무 구조와 전략을 만드는 것이 전세계 기업과 기관, 국가들이 달려들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하는 지금 이 초입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알겠는데 막막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그랜트 카돈에게 그건 당신 문제고 전 해줄 얘기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고 말했듯이 이미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은 우리들한테 다 말해줬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고민들의 핵심은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온 구절처럼 단 한순간도 파산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며, 롬머의 레버리지에 나왔던 내용처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 당하지 않고 내가 레버리지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보면서 각자 자신의 재무 상태와 월 현금 흐름, 보유 자산들의 속성들을 감안해서 최상의 비트코인 장기 매집과 보유 전략을 구성하고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인 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서 신규 주식 발행, 우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사용해서 레버리지를 최대화해서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매집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은 레버리지 사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최대한 낮은 금리로 빌리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빌리고 갑자기 갚으라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빌려야 한다라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장기 투자 시스템을 세팅했다는 점입니다. 신규 주식 발행은 주식이니까 이자 자체가 없고, 전환사채는 0%대 이자로 빌리고, 우선주는 연 10% 배당을 주지만 기존 일반 주식의 발행량 증가를 막아서 주당 비트코인 가치가 희석되지 않게 함으로써 쉽게 무너지기 어려운 레버리지의 구조를 만든 거라는 거죠. 이러한 금융설계적 레버리지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이클 셀러가 엄청난 비트로 거대한 버블을 만들고 있어서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파산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해서 낮은 매입 단가를 갖고 있다는 점과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처럼 레버리지를 장기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단단한 구조를 세팅했다는 점을 이해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2025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전략을 개인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해서 복리의 힘을 앞당겨 폭발적인 자산 성장을 가져가라고 법인화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Here we have 13, way 13. 이제 13번째 부의 길입니다. 숫자 13은 보통 불길하다고 하지만 여기선 중요한 단어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바로 준법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시장의 규칙 안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를 설계하세요. 모든 시장은 서로 다릅니다. 규제도, 세금도, 법적 프레임도 다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최상의 회사 구조를 짜는 것, 그게 바로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복리로 굴려갈 수 있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개기업은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신탁회사는 또 다른 권한을 가집니다. 세금 구조가 훨씬 효율적인 거요. 보험회사는요, 연금을 재투자할 수 있고 위험을 인수할 수 있으며 아주 효율적인 세금 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커딜러, 거래소, 은행, 각자만의 특별한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단돈 100만 달러의 자본만 있어도 2천만 달러어치의 법정화폐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무려 20배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준법이라는 단어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회사를 만들고 그 시장 안의 게임의 룰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그 구조 안에서 가장 생산적인 형태의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의 힘을 활용해서 자본을 끌어오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게임이긴 하지만 그 복잡함을 뚫고 나갈 재능이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4번째 부의 길. 14. Capitalization. 그건 바로 자본화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을 끌어오고 끊임없이 재투자하라. 최대한 많이, 가능한 빨리. 속도가 곧 복리입니다. 자본의 속도가 부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작은 호텔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걸 법인화합니다. 지분의 10%를 팔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죠? 호텔 전체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이제 지분 20%를 더 팔고 비트코인을 더 삽니다. 기업 가치는 또 올라가죠? 그럼 조금 더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사면 또 가치가 오릅니다. 현금 흐름이 생겼나요? 비트코인을 사세요. 재무부 자산이 있나요? 비트코인을 사세요. 집 한 채가 있다고요? 근데 그 집에 담보대출이 없다고요? 좋습니다. 6% 이율로 대출받아서 연평균 20%, 30%, 심지어 80%까지 오르고 있는 자산에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금리를 활용한 스프레드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복리의 힘을 앞당겨서 폭발적인 자산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race to capitalize on Bitcoin. He who has the most Bitcoin at the end of the game wins. 지금 이건 비트코인 자본화 레이스입니다. 게임이 끝날 때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5번째는 소통입니다. 당신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든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발행한 채권도 우선주도 사주지 않을 겁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당신의 지분을 사지 않을 거예요. 직원들도 협력업체도 당신을 믿지 않으면 함께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진실된 말로 소통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죠. 이건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모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복잡한 전략은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 세계에서 부를 쌓는데 필요한 건 단순하고 명확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을 지지하고 결국엔 성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Way number 16 is commitment. 자, 16번째는 헌신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산만해지지 마세요. 나보다 먼저 비트코인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그들은 비트코인을 발견한 뒤에 요요코인이라는 걸 만들고 비트코인을 요리조리 다루는 기술을 만들고 책을 쓰고 사업을 만들고 이사회가 생기고 결국엔 그 이사회가 비트코인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헌신, 그게 핵심입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당신을 바보 취급하더라도 댓글로 싸우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좋은 아이디어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토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산의 절반의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를 당신에게 그냥 건네준 겁니다. 기업가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겁니다. 자기 아이디어에 반해서 그 아이디어만 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아직 대부분의 인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그걸 어떻게 자본화시킬지, 어떻게 구조화할지 바로 지금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수많은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쫓지 마세요. 싸움이 안 되는 전쟁에 뛰어들지 마세요. 싸울 만한 전선만 고르세요. 여러분, 자기 손에 닿지 않은 세상의 일들까지 고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분명히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 보이고 저건 너무 화가 나고 또 어떤 건 정말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 모든 감정 저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다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이 세상은 당신이 뭘 생각하든 대체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을 직접 멈출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서 멈춰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희석시키는 산만함, 그걸 피하시는 겁니다. Way number 17, deliver consistent, precise, reliable execution. Be relentless. V 17번째 길은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일관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행, 그걸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멈추지 말고 이어가야 합니다. 고객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보안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현재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마치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추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제가 처음 듀폰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저에게 한 말은 이랬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단 하나의 예외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10개의 면도칼을 동시에 저글링하면서 20가지의 일을 처리하고 트위터에서 50가지 주제에 대해 논평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쟁자는요, 레이저처럼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그 집중력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18. Adaptation. 18번째 길은 적응력입니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모든 상대방은 무너집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은행, 모든 기업, 모든 제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요. 100년이 지나면 오늘날 우리가 신뢰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여정에서 몇 번쯤은 자신이 들고 있던 짐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매 분기, 매년 그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하세요. 어느 시점에 그 길이 더 이상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승계 계획도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일들을 정리하세요. 이건 만약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Way 19, evolution. 자, 19번째 부의 길은 진화입니다. 자신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천천히 우아하게 진화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목표는 급격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진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문화에서, 어떤 자본시장에서, 어떤 산업에서 이미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 기반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세요. 하지만 만약 지금까지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그 실행 리스크는 100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Way 20, advocacy. 20번째는 옹호입니다. 다른 이들이 비트코인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세요. 경제적 자유의 전도사가 되세요. 더 많은 개인, 기업, 정부, 기관, 도시, 리더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당신의 성공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들 또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고 결국엔 인류 전체가 성공할 확률도 더 커지는 겁니다.
The way to wealth is through generosity. 21번째는 바로 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쁨을 나누세요. 안정을 나누세요. 희망을 나누세요. 여러분보다 운이 덜 따랐던 이들에게 말이죠. 당신이 먼저 이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길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행운을 세상에 돌려주세요. 좋은 카르마를 퍼뜨리셔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고객에게, 투자자에게,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 나누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빚을 느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경할 겁니다. 여러분을 지지할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영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건 당신에게도 좋고, 비즈니스에도 좋고, 비트코인에게도 좋고, 세상 전체에도 좋은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로 연설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과 2조 달러에 달하는 검증의 결과,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분석과 통찰이 세상에 쏟아졌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없던 그때, 이 모든 증거가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에 오직 한 사람, 사토시, 그는 단 12개의 단어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It might make sense to get some in case it catches on. 혹시 유행할지도 모르니까 조금쯤 사두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I'm here because of all of you.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용도 재밌게 잘 보셨죠? 결국 마이클 세일러가 던지는 핵심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인 비트코인의 지분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레버리지들을 활용하되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세팅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복리의 힘을 앞당겨 폭발적인 자산 성장을 가져가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인화가 됐든 다른 자산의 매각이나 담보물로의 활용이 됐든 자본시장의 구조를 이용해서 최대한 싸게 빌리고 오랫동안 빌리고 중간에 갑자기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 그런 레버리지를 만들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마 세일러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각자 금융 지식이 다르고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레버리지의 조건들도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투자 마인드셋도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월 현금 흐름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채를 차입한 경우엔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지키기가 정말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했고 부동산 투자자들처럼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의 분들이라면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구독자님들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실 테니까요. 첫째,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둘째,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단단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단계로 넘어가신다면 마이클 세일러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비트코인 매집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최소 5년,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가 무조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